안녕하세요. 해리스 술탄입니다. 방금 클립 보셨죠? 그건 스웨덴이었고, 여러분도 제가 여러 번 스웨덴은 끝났다고 말하는 걸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싸울 가치조차 없습니다. 저는 외부인의 편견이 있다는 걸 알고 스웨덴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게 좋은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이 트윗을 몇 번 공유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스웨덴에서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가장 살기 좋은 나라였던 이 나라가 어떻게 한 달에 30건의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곳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평화를 빼앗고 있습니다. 스웨덴 난민 79%가 자신들이 떠난 나라로 휴가를 갑니다. 놀랍지 않나요? 비지그라드가 루이스를 인터뷰합니다. 그는 예멘 출신의 전 무슬림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은 이슬람주의자였죠? 네. 그렇지 않나요? 성공적으로 통합된 사례죠? 네, 하지만 저는 이례적인 경우예요. 저는 예외입니다. 루이 아흐메드, 예멘 출신의 콘텐츠 크리에이터이자 스웨덴에서 난민이었던 사람입니다. 멕시코 다음으로 공식적으로 전쟁 중이 아닌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폭탄 테러가 발생한 나라입니다. 저는 마치 중동, 예멘에서 벗어나 ISIS의 중심지에 놓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휴가철마다 스웨덴에서 시리아, 이라크로 가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만약 스웨덴이 사람들이 스웨덴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고 실제로 그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한다면 잠깐만요. 당신은 시리아로 돌아갔잖아요. 박해에 대한 근거 있는 두려움이 없다면 당신은 난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스웨덴과 유럽에는 다문화가 없고 단지 평행사회만 존재합니다. 왜 바이콩은 여자의 자살이 적을까요? 즉, 발코니 소녀들은 가족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발코니에서 던져진 소녀들을 의미합니다. 결코 좋은 결말을 맞이하지 않을 매우 심각한 사회적 실험이에요. 스웨덴에서 총격과 치명적 트럭 공격이 있었습니다. 코란 소각 사건으로 여러 도시에서 4일간 격렬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코란을 불태운 살반 모미카는 스웨덴에서 사망했고 망명 허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슬람 국가 탈레반 등 극단주의자에겐 망명을 허락했지만 박해받던 전 무슬림에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여러 번 자신이 살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결국 정말로 살해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스웨덴입니다. 서방의 대부분 문제는 스스로 초래한 것이며 마치 자멸을 원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제3정당들이 등장하며 과거 극우 포퓰리스트로 불리던 정당들이 이제는 각국에서 1, 2위 정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이것이 호주에서도 곧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린 헨슨의 원 네이션 당은 호주에서 오랫동안 주변부 정당이었습니다. 제 생각엔 이 정당이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크거나 최대 정당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의 리폼당처럼 마린 르펜의 정당은 프랑스에서, AFD는 독일에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좋은 소식은 스웨덴에서도 곧 일어날 거라는 점입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마무리하죠. 수백만 무슬림에게 꾸란 소각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칠 수 있나요? 어젯밤 그는 아파트에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것이 스웨덴 역사상 최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웨덴 정부와 체제가 실패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고 신뢰를 잃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제국을 세운 스웨덴 사람들을 이렇게 대한다면 앞으로 저를 어떻게 대할까? 하지만 이 대화는 아마 2030년이 될 때까지 스웨덴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스웨덴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정말 지겨워요. 게다가 스웨덴은 샤리아 순찰대를 허용한 첫 번째 유럽 국가였어요. 스웨덴 여성들은 삶이 제한되고 통제된다고 느껴요. 이런 모습은 성별 아파르트 헤이트를 연상시킵니다. 일부 교회 지역에서 여성과 소녀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보세요. 종교적인 젊은이들이 결국 이곳을 발견했어요. 지금은 파티에 가는 소녀들을 평화롭게 설득해 멈추게 하고 있어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우린 갈 거예요. 이 카메라 좀 치워요. 우린 이 카메라를 치울 거예요. 우린 이 카메라를 치울 거예요. 우린 배신당했어요.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어요. 아무도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네 창문을 부술 거야. 오늘 밤 조심해. 넌 잠도 못 잘 거야. 오늘 밤 내 창문이 박살날 거야. 두고 봐.
나도 그 개들이 싫어. 이웃들은 그녀가 혼자 사는 것도 개를 키우는 것도 불만이야. 이슬람 해석에서 개는 부정한 동물이야. 그녀가 친구들과 베란다에서 와인 마시는 것도 불만이야. 집에 돌아왔을 때 내 꽃들이 훼손되어 있었고 내 소지품들도 부서져 있었어. 이슬람 해석 때문이 아니라 무함마드가 개를 싫어했어. 그 이유는 집에 개가 있으면 천사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야. 그게 그들이 믿는 것이고 무함마드가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어. 유대인들이 무함마드에게 성경의 특정 구절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야. 그들은 무함마드를 시험하고 있었고 꽤 잘 알고 있었지. 네가 같은 신의 예언자라면 이 구절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들은 사흘을 기다렸고 무함마드는 잠깐만 이걸 어떻게 말하지?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중에 무함마드는 천사 지브릴이 자신에게 와서 그 구절들을 설명해 줄 거라고 말했어. 하지만 집에 강아지가 있어서 천사 지브릴이 오지 않았대. 지브릴이 강아지를 무서워한대. 그래서 그는 완전히 지어냈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해. 내가 집에 왔을 때. 맞아요. 모든 게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이걸 허락했어요. 여러 명의 여성분들이 제 현관에 와서 여기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저를 훈계했어요. 여기서 술 마시면 안 돼요. 그건 저주예요. 숫자가 적으면 저렇게 행동해요. 우린 순진해요. 제발요라며 괜히 미안하게 만들죠. 당신은 괜찮아요. 왜 우리가 이 압두를 괴롭히는 거지? 왜 우리가 이 살마를 괴롭히는 거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많아지면 이렇게 행동해요. 그들은 내가 꼭 남편을 얻어야 한다며 여러 번 훈계했어요. 너한테 남편이 필요한데 내 남동생이 괜찮아. 대신 햄버거는 챙겨가야 해.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남녀 모두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예요, 네. 노르웨이 여성이에요. 저녁에 일할 때 공공장소엔 여성들이 거의 없어요. 네 번째는 거의 아무도 마스터하지 못하고 떠나요. 알 아즈하르 스쿨버스는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들을 텐타와 링케비에 있는 학교로 데려다 줍니다. 여자아이는 버스 뒤, 남자아이는 앞문으로 탑니다. 과학자 데빈 렉스비드는 이를 1950년대 엘라베마 버스에 비유합니다. 흑인 승객들은 버스 뒤쪽에 앉아야 했고 백인 승객들은 버스 앞쪽에 앉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교회 지역들은 안타깝게도 정복당한 땅이며 우리는 그곳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스웨덴이었고 우리는 주류 정당들이 외국에 적대적이고 원시적이며 야만적인 문화에 계속 굴복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봐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는 사회에 풀어놓았으며 결국에는 자국민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슬람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거의 모든 서구 국가에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프랑스 정당이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크거나 가장 큰 정당이 될 가능성이 있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폴린 헨슨의 원 네이션.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국 리폼 사례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당조차도 저는 그린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들은 두 번째로 큰 정당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좌파는 노동당이 아닌 그린당이고 토리당은 사라졌습니다. 프랑스에선 마린 르펜 정당, 독일에선 AFT를 통해 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스웨덴에서는 안 되겠습니까? 스웨덴 민주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구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웨덴 민주당은 수십 년 전 변두리 정당으로 출발했으며 이는 다른 서방 국가들의 여러 정당과 비슷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주류 또는 주류에 가까운 위치로 이동했고 2010년대 후반에는 일부 따돌림받던 지위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시나요? 스웨덴에서 세 번째로 큰 정당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마린 르펜의 정당 등 유럽의 우익 반이민 포퓰리즘 운동들과 비교됩니다. 또는 리폼당처럼 이런 경향은 스웨덴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네요. 왜 이렇게 극도로 계몽된 백인 유럽인들이 그런지 궁금하네요. 왜 갑자기 포퓰리스트 민족주의자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이 샤리아 순찰대와는 상관없죠? 좋은 소식이 있어요. 2022년 총선에서 스웨덴 민주당은 약 20.5%의 득표율을 기록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정당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리크스타그 349석 중 73석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정치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실제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2년 이후로요. 그들은 티토 협정 아래 중도우파 연합을 지지하며 2025년 중반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약 23%입니다.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론조사들은 반복적으로 우파 포퓰리즘 정당들의 인기를 과소평가하고 주류 정당들의 인기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35%까지 올라가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게 바로 글로벌리스트, 마르크스주의자, 이슬람주의자가 이끄는 세계 질서의 끝입니다. 그러면 스웨덴 민주당의 지도자 중 한 명인 데니스 베스테르베르게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신랄한 연설을 했습니다. 영상이 길어서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스웨덴에서 일어난 일에 이 연설의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스웨덴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부유한 나라에서 어떻게 경고 사례로 전락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잃어버린 스웨덴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입니다. 이주, 혼란, 그리고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에 스웨덴을 생각하면 어쩌면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스웨덴이 떠오릅니다.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상황을 방치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혼란 속에서 자라야 했던 제 세대가 안타깝기도 하고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는 결정을 계속 내리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이전 세대도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될 필요는 전혀 없었기에 화가 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스웨덴 민주당이 스웨덴을 다시 재건하고 발전시키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망도 느낍니다. 스웨덴과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문을 안 잠가도 되고 아이들을 이웃에 보내도 걱정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젊은 여자아이들이 밤늦게 지하철을 타도 괴롭힘이 없던 시절이었죠. 그 나라에서 어린 남자아이들이 학교 성적을 가장 걱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축구 연습 후 집에 가는 길에 강도나 위협을 받는 건 아니죠. 여기는 스웨덴입니다. 한 살인 사건이 몇 주간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은 새로운 스웨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갱단이 동네를 장악해 부모들이 자녀를 밖에 내보내기 두려워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여자아이들이 핸드백에 자기 방어용 스프레이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다녀도 밤에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두려워하는 현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웨덴인이라는 이유만으로 8살 남자아이들이 모욕과 강도를 당하는 반스웨덴 정서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논의할 때 기존 정당들은 침묵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매우 간단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에겐 매우 분명합니다. 스웨덴이 이렇게 된 건 과거 정치인과 정당들이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을 감고 자신들의 교회 지역 밖에서는 다양성에 대해 아름답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실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국경과 마음을 열었지만 자신들이 받아들인 결과에는 완전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성에 대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스웨덴에 어울리지 않는데도 아무런 요구나 국민 보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실수를 바로잡고 범죄 조직이 이제 감옥에 갇혀 그곳에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웨덴을 존중하지 않는 이들이 머물지 못하게 하는 건 우리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거리들은 우리 것이고 이 땅은 우리 것입니다. 조상들은 손과 피, 조국 사랑으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고 스웨덴을 위해 일어서며 스웨덴의 안전과 자유, 미래를 수호할 차례입니다. 여기는 앞으로도 우리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스웨덴을 위해 싸울 또 다른 전투는 이슬람주의와의 싸움입니다. 좌파와 우파, 그리고 자유주의자들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적어도 감히 그것을 언급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슬람주의는 스웨덴 사회에 큰 위협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민은 갱단 전쟁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곳에 속하지 않는 문화를 함께 가져왔습니다.
이 종교는 스웨덴의 가치관과 자주 충돌합니다. 누군가는 이를 용기 있게 말해야 합니다. 이슬람은 문명 세계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끝입니다. 스웨덴이 이슬람 국가가 되면 그녀는 금발머리로 연설조차 못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간단합니다. 더 이상 실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나라를 보든 이슬람이 그 나라에 무엇을 했는지 보세요. 모든 나라가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예외 없이. 사실 서구 국가에 있는 무슬림들은 자기 나라에 있을 때보다 더 나쁘게 행동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항상 방어적이고 항상 원주민, 현지인들과 대립하는 평행 문화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종의 선과 악의 싸움으로 여기며 이슬람이 이교도들을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영국에 사는 파키스탄인들은 파키스탄 현지인들보다 훨씬 더 나쁘게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파키스탄에서는 그들이 신앙에 대해 이교도 국가에서만큼 불안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구에게 전도하겠습니까? 왜 파키스탄에는 다와 소년들이 없을까요? 다와 소년들이 있긴 하지만 믿으세요. 중산층과 엘리트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문명화된 세계에 풀어놓으면 일부는 통제 불능이 됩니다. 아니요. 이슬람주의뿐 아니라 이슬람 자체도 어떤 문명화된 나라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스웨덴은 거리에서 부르카를 쓴 여성이나 베일을 쓴 교사, 쇼핑센터보다 큰 모스크가 보이는 나라가 되어선 안 됩니다. 학교는 돼지고기 제공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관들이 다른 나라 여성들이 도망치기 위해 벗어난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모스크가 지어지도록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슬람주의와 지배문화, 여성 혐오적 시각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버스에서 스피커폰 통화, 교실 소란, 아이 할례나 아내에게 베일을 강요하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내보내고 다시 돌려보내야 합니다. 스웨덴은 줄서기를 좋아하고 여성들이 짧은 치마를 입으며 공동체 의식이 유럽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저는 어떤 형태로든 극단주의에 관여하는 모든 모스크가 철거되도록 싸울 것을 약속합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모스크가 더 많다고 믿습니다. 바로 어제 아니면 며칠 전에 스웨덴의 한 모스크에서 7살 여자아이가 여성 할례를 당했다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약속드립니다. 스웨덴은 결코 이슬람 국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젊은 스웨덴인들이 확실히 할 것입니다. 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스웨덴을 당신의 나라라 부르고 싶다면 적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나가는 첫 번째 비행기를 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웨덴은 지킬 가치가 있는 나라니까요. 비행기 표가 어려우면 저희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1년 전 저는 신임 의장으로 이런 자리에서 스웨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라 사람들이 숙취가 적어 관객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호텔방에 누워있는 분들도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스웨덴의 과거와 제 미래 비전, 희망을 이야기했으며 이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개혁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우리는 2022년 이후 총기 폭력을 절반으로 줄이고 갱단 범죄자 처벌을 2배로 강화했으며 강간범에게 종신형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를 망쳐온 완전히 무책임한 이민 정책을 마침내 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망명 이민은 현대에 들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추방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는 복지 혜택을 줄이고 요건을 강화했으며 이전에 추방을 방해했던 관료적 허튼 소리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이 끝나지 않았고 스웨덴 이민 정책에 여전히 변화가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 중 하나는 모두가 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 16 세마야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마야는 알바를 끝내고 집에 가며 여자친구와 통화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처럼 더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집에 가던 중 지하돼서 한 남자가 달려와 마야를 공격하고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에는 마야의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녀는 그 공격의 일부를 목격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그 남성은
에리트레아에서 온 외로운 이주민 야지드 모하메드입니다. 경찰은 사건 며칠 후 야지드 모하메드가 마야의 학교에 나타나자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구금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중에 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취재했는데 판사가 충분히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고 했던 일입니다. 그 일은 전 세계적 헤드라인을 장식한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야지드 모하메드 참 전형적이군요. 그의 무죄를 판결한 남성들이 언급되었습니다. 뭐라고 추측할 수 있을까요? 사회민주당원과 중도당원이겠죠. 이후에 메자는 자신의 고향에서 여러 번 자신의 성폭행범을 마주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항소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모하메드는 폭행강간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형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징역 3년에 추방도 없다고요. 스웨덴 시민권이 없지만 강간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지 않아 그는 추방되지 않았습니다. 야지드 모하메드는 이제 곧 아니면 몇 년 후에 감옥에서 풀려나 스웨덴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은 구정당의 이민 정책이 우리 소녀들에게 얼마나 큰 배신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많은 사례 중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의 나라에서 우리의 안전이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인당과 중도파들은 이민이 가져올 명백한 위협에 눈을 뜨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야지드 모하메드와 스웨덴 외국인 강간범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웨덴 민주당이 10개월도 안 되어 집권하면 당신이 스웨덴 시민권을 가졌든 아니든 추방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여 지미 아케손의 총리 자리를 확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에는 힘과 헌신, 그리고 신념이 필요하며 그 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 스웨덴인들은 스웨덴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쇠퇴를 침묵하지 않고 학교, 광장, 토론, 소셜미디어에서 싸울 세대입니다. 우리는 같은 대의에 열정적인 수천 명의 젊은이입니다. 선거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스웨덴을 되찾고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믿을 만한 미래를 주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영스웨덴, 영스위츠은 스웨덴 민주당 선거운동에서 중요한 역할과 강력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가 최근 협력을 통해 시작된 변화를 지지하며 필수적인 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스웨덴에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다소 디스토피아적인 연설을 했지만 사실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저처럼 매일 스웨덴을 위해 싸우는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만날 때 희망을 얻습니다. 정책 시행과 다음 선거를 앞둔 긍정적 여론조사에 희망을 느낍니다. 이 속도로 스웨덴에서 변화를 이끌고 선거 후 속도를 높인다면 저는 미래를 낙관적으로 봅니다. 저는 밝은 미래를 믿으며 제 아이들에게 갱단 전쟁이 역사책 한 챕터 제목에 불과하길 희망합니다. 대규모 이민은 단지 경고의 예일 뿐입니다. 미래의 아들들이 스웨덴인이라 이민자 갱단에게 강도당할까 두려워해선 안 됩니다. 미래의 딸들이 밤길에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싸우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싸우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웨덴을 되찾을 것입니다. 경험했다 사라진 걸 본 여러분과 한 번도 경험 못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또한 언젠가 영광을 되찾은 스웨덴에서 자랄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스웨덴을 위해 스웨덴은 다시 스웨덴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연설을 전부 들려드린 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AI로 번역된 영상이라 박수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은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 세계에서 가장 깨인 사람들, 국경을 열고 이웃을 열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말이죠. 한 세대 만에 그들은 더 민족주의적이고 부족 중심적으로 변하며 자기 문화를 더욱 지키려 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함께 쿰바야를 부르자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일부 문화는 야만적이고 원시적이며
고대적이고 낡은 것입니다. 이런 문화는 문명 세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슬람도 그런 문화 중 하나이니 여러분의 나라에 이슬람을 들이지 마십시오.